따뜻하고 부드러운 솜. 솜에서는 실이 나오고 그 실로 배를 짜서 마침내 옷을 지었다. 목면의 등장은 사람들의 삶과 고려와 조선의 국가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이 작은 목화씨 한 톨이 일궈낸 대혁명이었다. 네, 부드럽고 포근한 이것, 바로 솜입니다. 이것은 아직 가공이 완전히 끝나기 전, 그러니까 목화나무에서 딴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목화 속에는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딱딱한 목화씨, 생각보다 아주 작군요. 그런데 600여 년 전 바로 이 작은 목화씨 한 톨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목화씨는 바로 이 사람, 사무당 문익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익점. 고려 말 원나라에서 붓뚜껑 속에 몰래 목화씨를 들여온 사람.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산업 스파이라는 농담까지 있는데요. 문익점이 들여온 목화씨가 재배에 성공하고 대중화되면서 당시의 사회는 일대 변혁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화씨 한 톨이 어떻게 의류혁명을 일궈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목화씨 한 톨이 던진 대혁명을 차분히 따져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의 도천 서원. 간세각 치위 서원의 사당 앞에서는 제사가 한창이다. 헌간 이하 개 재배 국궁 배 격식을 갖춘 후손들이 올리는 이 제사는 매월 초하룻날마다 이루어지는 원례 행사이다. 전후 신이 전 그런데 여느 제사상과 달리 솜뭉치가 올라있는 것이 이채롭다. 행정원리 바로 문익점의 후손들이 올리는 제사인데 그 시작은 조선 태종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종 10년 사간원에서는 주요 정책 8가지를 건의하는데 그중 하나가 문익점에 관련된 것이었다. 전하, 우리 동방이 처음에는 뽕나무와 삼배만 알고 목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는데 간이대부 문익점이 중원의 사신으로 갔다가 그 씨앗을 얻어와 만 백성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공이 가히 크다 하겠습니다. 원컨대 사당을 짓고 제사 지내어 성조의 덕을 높이시고 공에 보답하는 뜻을 보이소서. 목화의 최초 전례자로 알려진 문익점. 그의 공을 평가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올려야 한다는 상소였다. 고려 말 붓두껍에 목화씨를 넣어 들여왔다는 문익점. 과연 이 목화씨는 문익점이 최초로 들여온 것일까? 직물연구가인 심연옥 교수는 목화의 전례와 관련 이미 고려시대 이전에 목화가 들어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나라 역사서인 한온에 보면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미 고구려는 여러 천과 함께 특히 백처포라는 천을 생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백처포라고 하는 그런 명명은
그 면에 대한 지식이 없던 중국 사람들이 그 면이 생산되는 중앙아시아, 또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 등을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나는 그런 목화를 보고 그렇게 명명을 한 것인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고창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고창국에 가봤더니 그 나무에 그 누에고치가 달려있다, 목화를 그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근데 그걸 백첩자라고 하고 그것을 따서 백첩호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경문왕조에도 40승 백첩호를 중국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목화는 이미 고려 이전 삼국시대 여러 경로를 통해 한반도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면이 생산되던 중앙아시아 또 인도 지역과 대단히 활발히 교류를 해서 그 우리나라에 면이 유입됐을 경로는 여러 가지로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우리나라에 유입된 면의 종자는 그 아열대성 기후의 종자로서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소량으로 일부 재직을 해서 그것을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문익점 당대인 고려 말에도 다른 경로로 목화씨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고려 말의 대문호인 목은 2색. 3년간의 원나라 유학 시절을 회상하는 시가 목은 시집에 남아있는데, 그 내용 중에 원나라 학자 섭공소가 모시뿌리를 원했으며 그 대가로 목화씨를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섭공소가 이색의 고향이었던, 그러니까 모시가 많이 났던 한산에서 자기 모시뿌리를 자기에게 보내준다면 내가 목화 종자를 보내주겠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문익점이 아니더라도 많은 인물들에 의해서 목화 종자가,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목화 종자가 들어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익점 이전 이미 목화씨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면 왜 문익점이 최초의 목화 전례자로 역사에 기록됐을까? 문익점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무당 실기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 처음 목화씨를 들여와 심었으나 다 말라 죽고 한 그루만 살았다는 기록들이 나온다. 처음 목화씨를 심었다는 곳, 이곳에서 문익점은 장인 정천익과 함께 10여 개의 목화씨를 나누어 심었다. 그러나 목화 재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 말라 죽고 장인 정천익이 심었던 한 그루만 살아남았다. 이것을 가꾸기를 3년, 드디어 마을 사람들에게 씨앗을 나눠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난제가 또 남아 있었다. 목화에서 딴 소음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손으로 목화씨를 뽑았다고 되어 있다. 이 목화가 대중적으로 직조되기 위해서는 기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시야와 물레라는 도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솜이라는 단섬유 직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섬유 직물인 목면을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야와 물레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걸 아마 그 집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급에 노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익점의 장인 정천익은 중국인 승려 홍원의 도움으로 목화 관련 기구를 만들었다. 솜에서 씨앗을 빼는 씨야와 씨를 잡는 물레의 제작과 보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으로 본격적인 목화의 보급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한 톨의 씨앗에서 천신만고 끝에 목화꽃이 피어났다. 이것이 온 나라에 전파되는 데는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과 그것을 재배하고 보급했던 정천익의 노력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목면을 처음으로 이제 전래한 것 자체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전래가 의미 있는 전래가 중요한 것 같고, 그 의미 있는 전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면의 보급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의 극적으로 문익점의 목면 씨앗이 거의 고향에서 재배에 이제 성공을 하고, 이후 이 목면업의 이제 보급과 관련해서 물레라든지 씨앗 이런 것이 발명됨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국민 생활에 크다는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이제 문익점의 그 목면 전래가 최초의 전래로 이렇게 굉장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십사자 수자 목화씨를 들여와 그것이 대량 생산과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한 문익점. 그 업적이 높은 평가를 받아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네, 제 뒤로 펼쳐져 있는 목화밭이 아주 시원해 보이는군요. 이 옷감들을 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이 주로 이용하던 옷감들인데요. 촉감이 매우 부드럽고 윤택나는 이것은 바로 누에고치에서 나온 명주, 즉 비단입니다. 아주 고급 옷감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시, 저포라고도 하는데요. 통풍이 좋아서 여름 옷감으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산모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옷감이죠. 그리고 이것은 잘 아시는 삼배입니다. 촉감이 거칠긴 하지만은 천이 질겨서 가장 널리 쓰이던 옷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무명 혹은 면포입니다. 문익점이 들여온 이후 가장 널리 퍼진 바로 그 옷감입니다. 목화가 들어오기 전 우리 조상들은 주로 삼배를 이용해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물론 드물게는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모피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서민들은 비교적 값이 쌌던 삼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삼배의 가장 큰 약점은 보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얇고 구멍이 숭숭 뚫린 삼배는 몇 겹을 겹쳐 입어도 우리나라의 매서운 겨울 추위를 막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문익점이 널리 퍼뜨린 목화가 단번에 해결했던 것입니다. 천년고찰 수덕사. 이곳에는 소중한 고려시대 직물 유물 한 점이 보관돼 있다. 불상의 몸 안에서 나온 복장 유물. 만지면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듯한 얇고도 작은 전 조각이다. 자세히 보면 자황이라는 금빛 염료로 찍은 문양이 보인다. 전에 역광을 비추자 놀라운 사실이 목격됐다. 섬세한 문양이 나타났던 것이다. 전의 한 가운데는 파도와 함께 4마리의 용이 보인다. 가장자리에는 꽃과 나비가 보이고 전의 양쪽 끝에는 구슬 모양의 문양도 뚜렷한데 매우 화려하고 섬세한 고려 최고의 직물인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금빛의 화려한 문양뿐만 아니라 천 자체에도 문양이 있다는 것이다. 빛을 위에서 비추자 천 자체의 문양이 그림자로 나타난다. 이 직물의 문양은
기존 바닥 문양인 직물 문양 그 자체는 봉황과 보상화문이 어우러진 아주 화려한 직물 위에 자왕으로 파도와 그 파도 안에서 논일고 있는 물고기 꼬리 모양을 한 어용의 형태의 문양을 4마리를 심은하고 그 주변에 나비 문양과 수술 문양을 더 첨가를 해서 아주 화려한 고려시대의 문양을 최고봉으로 나타내고 있는 직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의 바탕에는 봉황이 꽃속을 날고 그 위에 얇은 금빛의 용들이 물결 속을 노니는 문양을 겹쳤다. 최고 수준의 직조 기술을 보여주는 이 천은 고려의 왕족과 귀족 계층들이 사용했던 것이다. 또 하나 고려의 수준 높은 직물 기술을 보여주는 유물, 이 역시 불상의 몸 안에서 나온 복장 유물인데 반소매 겉옷인 다포이다. 얼핏 보기엔 삼배처럼 보이지만 이는 세로인 날실은 비단, 가로인 시실은 모시로 짠 최고급 의상이다. 이 역시 고려 귀족들이 사용했던 의복이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서민들의 의생활은 어땠을까? 고려의 서민들은 주로 삼배옷을 입었다. 삼배를 만드는 과정은 어려웠다. 일일이 삼 껍질을 손으로 벗기고 그것을 얇게 찢어 실을 만들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이다. 이 삼 껍질들을 길게 꼬아서 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실을 말린 후 삼배를 짰다. 삼배는 전국 어디서나 생산이 가능했고 또 매우 즐겼던 가장 대중적인 옷감이었다. 그러나 삼배옷은 심각한 단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보온성이었다. 성종대에는 북방의 병사들이 삼배옷으로는 추위를 견디기 어려우니 왕실의 목면을 나누어 주자는 상소가 나올 정도였다. 목화가 있기 전에는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저주지라든가 초주지, 그러니까 짐승의 털이라든가 아니면 풀잎들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면 딱종이로 가지고 이제 안감식으로 옷솜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엮어서 누벼서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 이제 목화솜이 나오니까 활발하게 방한용 옷으로 많이 쓰여졌죠. 그렇다면 삼배와 목화로 만든 목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옷감의 차이를 비교 실험해 보았다. 먼저 옷감의 질긴 정도를 알아보는 인장 강도 실험. 삼배는 목면에 비해 2배 정도 질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드러움의 차이도 실험했다. 이 실험에서는 목면이 삼배보다 2배 정도 더 부드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두 옷감의 보온성 차이를 살피기 위해 전자현미경으로 섬유 구조를 관찰했다. 먼저 삼배의 측면 사진. 길게 찢어 만든 섬유 가닥이 보이는데 이들 사이에는 빈 공간이 거의 없다. 반면 목면은 짧은 섬유 가닥이 많이 보이고 이들 틈에는 빈 공간이 많다. 이 공간의 공기층이 보온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비교해보면 빈 공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단면 사진을 살펴봐도 마찬가지. 목면실은 그 자체로 수많은 공기층을 보유하고 있다. 마인 경우에는 인피섬유라고 그래가지고 섬유를 찢어서 한 가닥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면섬유인 경우에는 짧은 파이바들을 꼬임을 줘서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면섬유인 경우에는 공기층이 훨씬 많이 함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성에서 공기층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면직물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목면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위상이 달라진다. 바로 조선 불상의 복장 유물에서 소음과 소음고치가 나오는 것이다. 씨앗을 그대로 가진 소음과 씨를 뽑기 전 단계의 소음고치,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조선시대에는 삼백해서 쌀, 소금, 목화 세 개를 그만큼 중히 여겼었습니다. 왜냐? 이 목화가 우리에게 갖는 어떤 의미는 우리의 의생활, 즉 옷, 침구류 이러한 것을 일종의 그 혁명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심히 말하자면 어떤 경배의 대상물이 될 수 있었다는 그만큼 소중한 것. 그래서 다른 경전이나 약품과 그러한 것과 같이 섞여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조선시대에는 많은 소음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보공은 관 속의 시신을 보호하던 죽은 자의 이불이었다. 역광에 비추어 보면 안에 소음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소음바지는 소음이 의복에까지 활용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준다. 소음 모자까지 등장, 소음이 다양한 실생활에 이용된 것을 말해준다. 탁월한 보온성을 가진 소음은 이제 의복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누비옷이 등장하는 것이다. 옷감 사이에 소음을 넣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한 누비. 밑에 없으면은 원래는 상에다 놓고 앉아 상은 또 베기 싫거든. 누비의 등장으로 드디어 목면과 소음은 의복 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누비옷은 뛰어난 보온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매우 아름답다.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의상들. 이제 조선의 의생활은 더욱 풍요롭고 다양해졌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목화에서 나온 소음과 목면이었던 것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의복혁명을 일으켰던 무명배, 무명은 바로 솜에서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실까요? 조선 후기 최고의 풍속 화가였던 김홍도의 그림인데요. 물레를 돌리는 여인이 보입니다. 한 손으로는 물레를 돌리면서 한 손으로는 목화고치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화고치를 꼬아가면서 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진 실을 이용해서 배를 짜는 장면인데요. 뒤쪽에는 실에 풀을 먹이는 장면도 있고요. 그 앞에 배틀에서는 배를 짜고 있습니다. 배짜기에는 온 가족의 관심사였습니다. 손주를 업은 시어머니가 뒤에 서 있고요. 바로 이 배짜기를 길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옛 여인네들의 노동과 한과 신명이 함께 담겨 있었죠. 무명이 만들어지는 과정, 얼핏 보아도 간단해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무명은 단순히 저고리나 바지, 치마 등 옷을 짓는 데만 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명은 실생활에서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게 이용되었습니다. 예로부터 가는 목면 생산으로 유명했던 나주.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목면을 생산하고 있다. 목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소음에서 씨앗을 분리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기구가 바로 씨앗이다. 이렇게 씨앗이 분리된 소음을 이번에는 활을 이용 꼼꼼히 타야 한다. 이 작업에 따라 실의 굵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한껏 보풀러진 솜을 일정한 크기로 말아서 고치로 만든다. 이 고치를 물레에 걸고 실을 뽑아낸다. 소음고치가 손가락을 통과하면서 가는 실이 되는 것이다. 드디어 실타래가 만들어지면 본격적인 길쌈에 들어간다. 날씨를 배틀에 걸어놓고 날실 사이로 실타래가 들어있는 국을 통과시킨다. 그런 다음 바디로 날실과 시실을 교차시키면서 배를 짜나간다. 이렇게 긴 작업 끝에 드디어 목면이 완성된다. 그렇다면 이 목면을 이용한 고려 서민들의 의복은 어땠을까? 고려시대 서민의 의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무덤이 경남 밀양에 있다. 고려말 문신인 송은 박이기의 무덤. 이 봉분의 뒤쪽에 한 한자 정도, 폭은 1m 정도 치마가 됐어요. 치마가 돼서 그 치마된 곳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헤쳐보니까 수직으로 독을 한 상태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000년 태풍으로 도굴 흔적이 발견되면서 무덤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다. 발굴 도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고려시대 생활상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벽화가 발견된 것이다. 벽화는 무덤 내부 삼면에 그려져 있었다. 남쪽 벽에서는 말과 마부의 그림이 발견됐고 동쪽 벽에는 독특한 머리 모양과 긴 윗도리를 입은 여자 시종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으며 서쪽 벽 역시 여자 시종과 함께 모자를 쓴 남자 시종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사실적으로 평서민들의 의복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거든요. 불화 외에 그렇게 사실적인 그림이 발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그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은 달령 혹은 월령이라고 하는 둥근 깃의 포를 입었어요. 그러나 원나라적인 특색을 가져서 소매의 폭이 매우 좁고 그러나 기마에 편리하도록 허리 아래서부터는 트임이 있어서 말타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감상으로 그때는 그 삼배나 모시를 주로 이제 입었을 텐데 이미 목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봐서 이거는 목면으로 만든 옷을 입었구나 할 수 있도록 그 목면을 입고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벽화를 근거로 고려복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대의 의복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벽화에 그려진 의상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 먼저 밑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그런 다음 이를 디지털로 자료화했다. 이렇게 해서 고려 마부의 복장이 입체 영상으로 복원됐다. 윗도리가 긴 특징을 가진 평민 여성의 복장 또한 살아났다. 남자 시종의 의상도 생생하게 드러났다. 이처럼 목면은 이제 고려말 서민들의 의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안동의 삼태사묘, 안동 지방의 고려계국 공신들을 모신 사당이다. 이곳에는 고려 말 목면의 또 다른 쓰임새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 한 점이 남아 있다. 고려 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신발의 겉감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안감은 삼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신발의 맨 윗단은 목면으로 잇대어 놓았다. 고려 말을 거쳐 조선 전기로 이어지면서 많은 목면 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두루마기의 일종인 이 옷은 겨드랑이에 주름을 잡았다 하여 액주음이라 불린다. 이 옷 역시 목면으로 만들어졌고 두겹 바지 역시 목면 제품이다. 목면으로 만든 적삼은 가장 대중적인 옷이었다. 솜을 넣은 솜버선도 조선 초기에 등장한다. 가장 위생적이면서 편한 옷감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외의 모든 생활용품에서도 면이 차지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는 그 삼배, 상당히 그 삼배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걸로 장막을 만들었다. 또 천막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 혹은 군수용품, 군인 옷들,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요즘 쉽게 말하면 보자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거의 면으로 대치가 됩니다. 육군 박물관에서는 목면으로 만든 군수품들을 볼 수 있다. 갑옷을 비롯하여 군사용 천막, 각종 깃발, 그리고 화포의 심지까지 모두 목면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목면 갑옷은 전시대 갑옷에 비해 화살과 총탄을 막는 기능이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미연갑은 고종 때 대원군의 명으로 만든 방탄복인데 목면 30겹을 잇대어 만들었다. 대원군이 직접 실험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각종 범선의 돛체도 목면이 이용됐다. 이 목면 돛 역시 이전 시대의 돛에 비해 그 견고성과 성능이 뛰어났다. 무명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이 배 돛들을 대나무나 그렇지 않으면 섬에서 자생하는 풀들을 엮거나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명이 되었던 고려 후기 이후는 조선시대 되겠죠. 주로 무명이나 그를 이용한 광목으로 돛을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목면 돛은 1960, 70년대까지 널리 사용됐다. 이처럼 목면은 고려 말 조선 시대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됐던 것이다. 네, 지금 제 양옆에 있는 이 옷, 바로 고려시대 서민들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색상이 화려하진 않습니다. 이 남자 옷은 경남 밀양 박익의 묘에서 나온 벽화를 토대로 복원한 것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목 주변이 둥근 깃으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의 동종과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 여자 옷은 윗도리가 매우 깁니다. 조선시대의 짧은 저고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이처럼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목화가 들어온 이후 고려 서민들은 따뜻하면서도 실용적인 의복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의복혁명을 일으킨 목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HD 역사 스페셜 국제관입니다. 네, 목화는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되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잘 자라나는 열대 식물인데요. 기원전 2500년 인도에서 처음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원전 2300년에는 페루에서도 재배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송말, 또 원초에 들어왔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이 재미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씨를 뽑을 수 있는 목화가 나무에 열리는 것을 보고는 양이 나무에 열려 있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털에서 씨를 뽑던 그들의 눈에는 목화가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중국에서는 누에고치가 나무에 열렸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목화의 재배와 활용은 세계인들에게도 큰 변화를 주었던 것입니다.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은 서양의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달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씨를 뽑는 방적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은 완성돼 갑니다. 이처럼 새로운 개념의 실과 옷감은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런 점에 비춰보면 목화의 도입과 재배는 고려와 조선에는 또 하나의 산업혁명이었던 것입니다. 고려 말 의복혁명을 일으킨 무명배. 그러나 이 무명배는 단순한 옷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려 말에 들어와 조선 초기부터 대중화된 무명은 광물, 소금과 함께 조선의 3대 기간 산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무명은 조선의 경제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고려 말은 원나라에 의한 수탈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백여 년간의 원 간섭기를 거쳐야 했던 고려 후기는 그야말로 원에 의한 수탈의 역사였다. 그 수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고려 농민들에게 돌아갔다. 고려 농민들은 유랑민이 되거나 노비로 전락했다. 견디다 못한 농민들의 반란도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국가 경제의 회복입니다. 국가 경제의 회복이고 그 국가 경제의 피폐상은 원나라 종속으로 인한 것이 가장 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경제 구조. 그리고 거기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 일반 농민이었고, 그래서 국가는 무엇보다도 농가 경제의 회복,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농정을 시행해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 왕들의 위패를 모신 종묘 한켠에는 공민왕의 신당이 있다. 신당에는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 공민왕은 원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피폐해진 농가 경제를 재건하여 국가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문익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목화씨는 국가 경제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고려사에는 목화와 관련 매우 흥미있는 기록이 있다. 당시의 혼례에는 비단 이불을 혼수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풍속이었다. 그런데 서민들 중에는 비단 이불을 마련하지 못해 혼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자 공양왕은 혼인에 비단 대신 목면을 사용하라는 어명을 내린다. 또한 민간에서도 농상집요와 같은 원나라 농서까지 보급하는데 이는 목화를 권장하기 위한 당시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목화는 들어온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온 나라에 퍼지게 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화는 짧은 시간에 널리 보급됐을까? 목화 이전의 삼배 생산에는 남성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다. 대마를 베고 찌는 등의 과정은 남자들의 몫이었다. 삼배를 만드는 과정 또한 수공업에만 의존해야 했다. 실을 만들고 배를 짜는 전 과정이 손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목면의 장점은 뛰어났다. 일일이 손으로 그 실을 만들어야 됐던 삼배에 비해 가지고 그 5분의 1 정도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게 바로 노동 생산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농가에서 목면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그걸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짠다면은 농민들에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 노동 생산성의 획기적 단축이라는 것이 농가에서는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고, 같은 시간 내에서도 한 필이라도 더 짤 수 있다면 그게 농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면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시야와 물레 등 다양한 기구를 이용했던 목면은 노동 생산성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유휴 여성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같은 시간을 투여했을 때 목면은 삼배에 비해 5배나 생산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런 목면의 장점으로 인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국가가 적극 목화를 권장하기 시작한다. 그 하나의 반증이 문익점에 대한 현창 사업이었다. 즉, 문익점의 공을 인정하고 그를 드높이는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익점 사후에 처음에 거의 후손들에 대해서 엄직을 제수한다든지 거의 관향에 서원을 걸리게 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나타나듯이 주로 그 국가적 차원에서 그를 현창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다른 중요한 지역 인물이 그 제야에서 이렇게 문중에서 이 현창을 주도하고 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화 권장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왕은 세종이었다. 세종은 문익점에게 부민후, 즉 백성을 부유하게 했다는 뜻의 시호를 내리기도 했다. 그리고 기후가 맞지 않아 재배가 힘든 한경도 지방까지 목화를 재배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목화는 이미 세종대에 경상, 전라, 충청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재배된다. 삼배에 비해 노동 생산성이 뛰어난 목화. 목화를 통해 농가 경제를 회복시키려던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여 목화는 짧은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재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네, 조선시대 대중화된 무명은 이제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 경제는 화폐가 그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건원증보인데요. 고려 시대에 일부 유통됐던 화폐입니다. 뒷면에는 고려를 의미하는 동국이라는 글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동통보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화폐입니다만 아직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 전기를 거쳐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 상평통보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유통됐던 화폐입니다. 17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약 200여 년 조선 후기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화폐입니다. 그렇다면 상평통보 이전 아직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전에는 무엇이 화폐를 대신했을까요? 바로 이 무명입니다. 이것이 무명 한 필인데요. 너비 약 30cm, 길이 약 16m가 한 필입니다. 길이 16m, 이 무명배 한 필을 짜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동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조선 초기 상평통보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바로 이 무명이 화폐를 대신했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화폐는 삼배, 즉 마포였다. 이것이 점차 면포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세종 27년의 기록을 보면 마포 대신 면포를 화폐로 사용한다는 기록이 나온다. 15세기 중반 이후로 이 면화 생산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정포 위치에 있던 이 마포가 점차 그 기능을 면포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이 부업 경영에 있어서도 마포 대신 면포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요. 국가의 세금 체제에 있어서도 마포 대신 면포가 주요 징수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조선의 농업 경제에 있어서 미국과 함께 이 면포가 주요한 산물로 등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정포로 사용되는 면포는 일정한 규격이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길이 약 16m, 폭 약 33cm를 한 필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면포의 질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1승을 80가닥으로 하고 5승포를 정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면포는 시장에서 어떻게 통용됐을까? 주발도 하나 있어. 이거 산업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돼요? 한 필 반은 주셔야겠는데. 한 필 반이요? 아, 지난 3월달에는 한 필에 다 샀다던데요. 아, 시세가 그런 걸 낸들 어떡하겠소? 지난 3월달에는 무명 한 필에 쌀 3마리였는데 지금은 2마리요. 무명 한 필 있고요. 어디 보자. 면포는 생산량이나 쌀과의 관계에 따라 시세가 달라졌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 전기는 면포 한 필에 쌀 2말, 후기는 면포 한 필에 쌀 1말로 거래됐다. 아, 똑바로 재야 돼요. 어이구. 아, 정확히 재요. 지금 너무 많이 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스름돈이 필요할 경우 면포를 잘라서 사용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한 5승 면포는 당시로서는 고액 화폐였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그보다 성긴 3승 면포가 저가 화폐로서 주로 이용됐다. 면포는 말의 수입에도 이용됐다. 여진의 상등 말 한 필에 면포 45필, 중등 말에는 면포 40필, 하등품 말에는 20필을 지불했다.
일본과의 무역에서도 면포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조선은 면포를 수출하는 대신 은이나 동 등의 광물과 염색 재료인 소목을 수입했다. 조선과 일본의 중개 무역지였던 대마도. 이곳 박물관에는 활발했던 무역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한글과 일본어가 함께 쓰여진 이것은 당시의 통역사들을 위한 교본이었다. 1490년 대마도 도주는 일본에는 비단과 삼배는 있으나 면포는 없으니 모든 무역 금액을 조선의 면포로 지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은 개국 초기 화포 개발 등 국방력 강화에 힘을 썼다. 그런데 이 화포의 제작에 필요한 것이 바로 동이었다. 일본에서 가장 선호하는 면포를 수출하는 대신 일본에서 동을 수입한 것이다. 면포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세종 초기 2200여 필이던 수출량이 성종대에 이르면 50만 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선의 면포가 엄청나게 일본으로 수출된 배경은 무엇일까?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 군수물자의 면포의 수요가 급증했다. 군선의 돛, 깃발, 화승총의 심지 등의 제작에 목면이 필요했던 것이다. (15세기) 말부터 일본에서도 장원 경제가 발전하면서 무사나 상인들 사이에서 고급 제품인 중국산 비단이라든지 한국산 면포의 수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나아가서 1467년 온인날 계기로 전국시대에 돌입하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 면포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당시 조선의 수입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소목이다. 소목은 붉은 염색 재료로서 기존의 홍화를 대체하는 염색 재료였다. 조선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었다. 붉은색은 홍화인데 이 홍화는 재배가 까다롭고 또 염제를 채취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염색을 하는데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소목을 수입해 왔죠. 이것은 폭발적인 어떤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목을 염색을 했을 것입니다. 면포의 생산이 늘면서 조선의 경제는 풍요로워졌다. 그러자 이제는 꾸밈에 대한 욕구가 생겨났다. 즉, 좀 더 화려한 의복에 대한 욕구가 이런 염색 재료의 수요를 창출했고 이를 위해 면포를 지불하고 소목을 수입했던 것이다. 면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했다. 일본으로부터 은을 획득한 조선은 이를 지불 수단으로 삼아 중국과의 무역에 나섰다. 즉, 은을 지불하고 중국으로부터 비단, 도자기, 책 등을 수입했다. 마침내 조선의 목면은 한중일을 연결하는 삼강무역의 주역이 됐던 것이다. 면포 수출을 통해서 획득한 은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의 고급 비단이라든지 도자기, 약재 등을 수입하고
당시 일본에서는 생산되지 않던 고급 비단과 면포를 일본에 다시 수출해서 이익을 획득하는 이와 같은 삼각무역 체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개무역을 통해서 조선은 막대한 무역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이 당시 16세기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농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한중일 삼각무역 체제까지 바꾼 목면. 그것은 바로 이 작은 목화씨 한 톨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600여 년 전 이 땅에 들어와 백성들의 의복혁명을 이루고 농민들의 생활상을 바꾸었으며 나아가 한중일 세 나라의 무역체계까지 바꾸었던 것. 그것은 조그마한 목화씨 한 톨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목화에 담긴 큰 의미보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올 때의 드라마틱한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보셨듯이 목화씨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식물이 하나 더 이 땅에 들어온 것 이상의 사회 경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문익점의 탁월한 선택으로 이 땅에 들어온 목화, 그것은 세상을 바꾼 대혁명의 시작이었으며 또 완성이었던 것입니다.